앙투안 세메뇨 바이아웃이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요. 지금 맨체스터 시티가 발동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도크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세메뇨 보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여름에 하세요. 어쨌든 세메뉴는 리버풀도 노리고 있다는 거. 토트넘도 링크 있어요? 있죠. 어디가 제일 필요하다고 봅니까? 토트넘이죠. 토트넘의 공격진은 똥입니다. 2025년 12월 마지막 달의 첫 번째 날 1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10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든볼 2회 스타트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철입니다. 자, 일단 추맨이 돌아왔습니다. 네. 뭐 박수를 칠 일인가요? 직관 5경기 하고 네. 돌아와서 뭐 어제 다른 컨텐츠에서 잠깐 이 후기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업로드가 되겠지만 전체적인 총평. 매우 즐겁게 갔다 왔다. 영국 이제 한 7, 8번째 되지 않나요? 한 5번 넘는 것 같은데 몇 번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근데 그거 때보다 비행기를 길게 타지 않았나. 경유하면 또 이제 오래 타니까. 옛날보다 좀 더 돌아가잖아요. 그 옛날엔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 쪽 전쟁 있기 전에는 좀 더 빨리 갔다고 들었는데 네네네네. 그거 돌아가면서 오히려 좀 길어졌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기도 좀 오래 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지난해에도 저희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갔다 왔잖아요. 근데 올해도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하셨고 특히나 같이 갔던 뭐 삐삐 단군 제동이가 너무 이제 같이 간 분들에게도 잘해줬기 때문에 더 풍성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경기도 뭐 각자의 이제 홈팀을 응원했던 팬들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근데 뭐 리버풀도 거기 껴있고, 껴있지만 그래도 뭔가 삼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런 걸 두 눈으로 보는구나. 이런 맨유의 똥게임. 주원이 형 입장에서는 이제 책임 없는 쾌락. 네. 졸라 재밌네. 씨발 이거 아니야. 가는 곳마다 홈팀에게 난리가 뭐야 나니까. 이거. 리버풀의 어떤 절망적인 그렇죠. 경기 내용, 4실점이라든지 그다음에 맨시티의 연패, 뭐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뭔가 좀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독특하다면 독특한 경험이거든요. 그죠? 오, 쉽지 않은 죠 진짜. 맨시티, 리버풀, 맨유가 홈에서 다 깨지는 걸 한 방에 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건 뭐 이제 전형적인 아스날 위주의 시선인데, 원래 에미리츠 스타디움에 대해서 아르테타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은 있었지만 전 이번 북런던 더비에서 티포가 그렇게 대형으로 올라와서 북런던 더비 앞에 한가운데 위에다가 솔 캠벨을 박아놓는 거는 원래 아스날의 구단 스타일이 좀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러니까 되게 과격한 이 플레이를 한 거거든요. 끝나고 나서 그 어떤 건지 못 봤어요. 그래. 현장에서 뭐 정신 없으니까. 왜 못 봤냐면 우리 바로 앞에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거기였어 자리가. 바로 앞에서 올라가가지고 골대 뒤였거든요. 바로 앞에서 올라가서 뭔 그림인지를 모르겠더라고. 바로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예. 솔 캠벨이 있었어? 제일 위에 솔 캠벨. 맨 위에 있었어요. 맨 위에. 그 다음에 못 보지 더더욱더. 북런던 더비에 골 많이 넣었던 티에리 앙리, 토니 아담스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캠벨을 제일 위에 넣는다는 건 니네 오늘 했어 이 느낌으로 준 거 아니야. 근데 그 현장에서 분위기가 이렇게 넘어오는 걸 보면 에미리츠 스타디움이 최근에 그래도 시끌시끌해지곤 있지만 이 경기에서 특히나 포인트를 좀 많이 줬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어땠는데 그 티포가 딱 그 형네 거기서 했구나. 이번 투어 가신 분들 그 딱 앞에서 아니 자리가 여기저기 이제 펴져 있으니까 조금 분산돼서 보긴 하죠. 그래서 뭐 제동이가 엄청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럴만하지. 그리고 다른 팀들 다 지는 걸 봤으니까 맨유 지고 맨시티 지고 계속 미소를 짓고 리버풀 지고 계속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이건 아니던.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제동이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아니 지난 연말 우리 갔을 때 리버풀 대 레알 마드리드 경기를 봤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이제 안필드가 와 진짜 대단하다 라는 분위기를 봤는데, 이번에는 홈에서 1대4로 지는 걸 본 거 아니에요? 진짜 약간 촥 이런 느낌인가요? 골을 이제 실점할 때마다 그냥 이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네, 굉장히 차가운 침묵. 분위기. 진짜 찬물까지도 아니고
찬물이면 아 차거 이것도 그치? 하잖아요. 그 정도까지가 아니고 뭔가 알 수 없는 그 적막감, 막 그런 게 느껴져가지고 약간 표현하자면 산채로 죽은 거잖아요. 선체로 죽은 거, 선체로 죽은 거. 산채로 죽은 거는 네, 선체로 죽은 마치 거는. 영주 형이 달걀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계란이 된다는 얘기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네. 산채로 죽었다. 근데 되게 선체로 죽은 거는. 문학적이다. 산채로 죽었다. 전 사실점을 그렇게 표현하고 예. 있습니다. 네. 그래도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많은 관중들이 그렇게 많은 골을 실점하고 안필드에서 빠져나가는 와중에도 많은 숫자가 응원을 해준다는 열렬히. 거. 끝나고 나서도 박수를 쳐주고 해줬다는 거. 저는 보면서 와 이따구로 경기하나라고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피치를 바라봤었는데 그럼 막 끝나고. 야유도 나올 법한데. 네, 근데 야유는 별로 나오지 않았고 뭐 중간 중간에 뭐 짜증스러운 욕설이나 이런 거 들리긴 했지만 끝나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응원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겠습니다. 리버풀이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구단이고 최근에 성적이 좋아서 정말.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 한 시즌 정도는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또 마지막까지 응원하는 모습은 역시 안필드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죠. 저야 직관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형은 이제 그래도 제법 많이 갔고 형철이도 본 바가 있는데 그리고 피터 형이나 폴 카버 형들 이런 얘기 들어보면 확실히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보는 팬이잖아요. 랑 연고 베이스의 팬들이랑 감정과 여러 가지 감도가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멀리 보기 때문에 조금 더 퍼포먼스와 이 성적 위주로 보게 되는 것 같고 현지 팬들은 진짜 그야말로 감성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한번 시메온에 많이 안 좋을 때 그때 제가 한국 축구 커뮤니티들의 분위기를 보면 시메온은 이젠 나갈 때 됐다 했었거든요. 근데 현지 팬들은 그 추앙 그 자체더라고 시메온에 대해서.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그 2부 리그 근처에서 놀다가 겨우 승격한 다음에 어려움을 겪었던 팀을 올린 사람에게 이른바 이제 그들은 킹중계 간만대가 훨씬 더 세게 다가오는 거지. 그런 것 같아요. 직전 시즌에 우승했던 감독이니까 못해서 짜증은 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응원은 보내줘야 된다라는 그 분위기가 현장에서는 훨씬 더 강한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한 감독이 팀을 맡았을 때의 기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즉 뭐 어떤 팀을 예를 들어서 이제 플럼 같은 팀을 맡았어요. 근데 한 10년 맡았어. 근데 우승을 못해. 챔스도 못 가. 근데 뭐 유로파권이나 유럽 대항전 근처 아니면은 토트넘처럼 그 리그 성적은 안 좋아도 유로파 결승에서 UEFA를 땄어. 그러니까 유로파 리그를 땄어. 네. 그런 옛날에 저 플럼도 유로파 결승 간 적도 있거든요. 호지슨 감독 때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땄어. 그거에 속아서 리버풀이 선임을 했죠. 그런 것처럼 그 매번 좋은 성적을 못 내도 어쨌든 그 언저리에서 플럼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수준 이 정도면은 우리의 전력을 봤을 때 잘하고 거야. 있어 라고 해서 장기적으로 갔다면 한 시즌 그러니까 강등까지 아니더라도 한 시즌 봐가도 봐주는 그러니까 지켜봐주는 그런 그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네, 근데 만약 이정효 감독이 광주에서 내년에 뭐 내년에 광주를 맡았어. 네. 근데 강등을 당했어. 그렇다고 해서 이정효 감독 잘라라 이렇게 할 그러지 감독이 않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고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근데 광주가 계속 그 뭐 2부 리그에서 중하위권을 전전해. 그러면 얘기가 다르지.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제 바꿔서 이거 감독 바꿔야 된다. 아무리 이정효라도 이렇게 나오겠지만 한 시즌 정도 이렇게 박았다고 해서 또 광주가 강등 당했다고 해서 이정효 나가라. 라고 할 수 있는 팬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박하잖아. 네, 저는 그런 느낌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절대적인 기간과 그동안 보여준 성적들 그렇지. 이런 것들이 이제 쌓였으면 어느 정도는 감독에게는 이제 팬들이 지켜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게 아닌가 감독을 바라봤을 때. 약간 그 까방권이라는 게 훨씬 더 직접 눈에 보일 듯하게 현지 팬들에게는 좀 부여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지금 슬롯도 사실 리버풀은 리그 우승이 되게 귀한 팀이었어요. 근데 또 한 번 우승을 했기 때문에 올해에 대한 감정이 우리 한국에서 보는 팬들이랑 현장 팬들이 다를 수 있을 것이고 에디 하우 형이 고 유럽 가는 동안 뉴캐슬 대 맨시티의 정민이가 왔어요. 근데 걔는 우리나라에 있지만 팬 감정은 현지에 가까운 애거든요. 그렇죠. 진짜 1년에도 한두 번씩 보고 왔다 갔다 하고 구단에서 컨택한 다음에 영상을 찍는 애니까
근데 에디 하우에 대한 여론이 조금 한국에서 안 좋은 상태였어요. 리그의 성적이 안 좋으니까. 그죠.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감히 에디 하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 굉장히 신뢰라는구나. 압도적인 감독이다. 그러니까 약간 얘는 이제 주로 그 감정을 공유하다 보니까 사실 하우가 성적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리그에서. 근데 그런 느낌이 비슷한 것 같고. 근데 여기 정민님처럼 특이한 사례도 물론 있지만 저는 만약에 유럽 팬들이 해외 그들 입장에서의 또 다른 나라의 리그를 본다고 해도 그러면 또 다르게 볼 거야. 저는 오히려 반대예요. 저는 오히려 그들은 그래도 여유 있게 볼 것 같아요. 그렇다. 네, 그러면 스포츠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수 있다. 이건 약간 좀 문화권의 차이인 것 같거든요. 그래, 그 얘기도 또 맞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정울 감독은 되게 제가 볼 때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감독들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고 사실 우리나라가 똑같은 해외 축구의 사례가 있다고 해도 자기 팀의 팬의 입장에서 저는 그냥 유럽 팬들보다 좀 더 결과를 중시하는 부분이 우리만의 문화권이 있는 거라 생각을 해요. 좀 더 냉정한. 이게 저는 이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그냥 뭐 아니죠. 다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우리만의 특징이 있고 유럽은 유럽만의 특징이 있고. 근데 저도 사실 형님들에 비하면 전 정말 유럽 관계 손에 꼽을 정도로 적는데 나도 얼마 갔어요. 형이 많이 갔지 그래도. 진짜 많이 가셨죠. 근데 그냥 제가 갈 때마다 느낀 건 여기 사람들은 되게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유가 많이 느껴진다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은 우리만의 그 생활과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하는 일, 만나게 되는 어떤 하루하루의 일과들에 대해서 항상 결과가 좀 필요한 저는 사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건 좋고 막 나쁘고 뭐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저는 그런 약간의 문화와 해석의 차이가 꼭 영구가 아니더라도 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럽 팬들이 사실 MLB를 거의 안 보겠지만 뭐 MLB나 NBA 같은 문화를 본다고 해도 근데 그건 모르겠네요. 그들이 미국 스포츠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또 미국 모르니까. 스포츠는 또 다른 영역이긴 해요.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냥 전 그렇게 느껴요. 그냥 그들은 그들만의 문화권으로 좀 여유 있게 바라보는 게 있고 우리는 우리만의 문화권대로 좀 엄격하게 보는 게 있는 게 아닌가. 형 방금 얘기한 그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우승. 그래서 마지막에 우승하고 난 다음에 이 토트넘의 감독 선임에 대해서 우리가 귀추가 주목이 됐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선택은 이 포스텍이랑 토마스 프랭크로 바꾸는 상황이었는데 우리는 그게 당연한 느낌으로 봤던 것 같아. 왜냐면 경기 리그 성적 봤을 때. 근데 현지의 분위기는 훨씬 더 첨예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우승을 시켜줬는데 그래도 포스텍으로 더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근데 저는 뭐 그런 어떤 분위기가 이해가 돼요. 저는 되게 이상한 분위기가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한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포스텍이 예를 들어서 한 5년 정도 챔스권 도전하고 챔스에 이제 들어가고 하다가 유로파리그 우승하면서 성적이 박았어. 그러면 저는 경질 안 됐다고 봅니다. 나도 경질 안 됐을 것 같아요. 갔을 것 같아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슬롯도 제가 만약에 슬롯이 아니고 클럽이었다고 치면 지난 시즌에 또 우승한 거잖아. 클럽으로. 그렇죠. 근데 이번 시즌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박았어. 아무도 뭐라 안 하지. 그럼 클럽 경질을 시킬 겁니까? 저는 못 한다고 봐요. 이번에 새로운 선수들 왔는데 돈 많이 썼는데 실망스럽지만 선수 적응 문제 여러 가지로 이제 클럽도 한 번은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있지 않을까? 그럼 내년에 이삭 좀 부진했네. 이번 시즌에 만약 이번 시즌 끝났어. 빌츠 그냥 전향이었어라고 끝났는데 근데 클럽인데 내년에는 분명히 달라질 거야. 라고 하면서 클럽에게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시간을 주거든요. 주죠. 근데 슬롯 감독은 이거 뭐지? 지난 시즌 클럽 유산 그 뽀록인가? 이거 애들 왜 이렇게 쓰지? 물론 이제 어제 경기는 이겼지만 이겼죠. 웨스햄 이겼죠. 네. 0대2. 네, 이겼지만 근데 그러면서 약간 또 애매한 팬들이 더 많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여준 게 많은 감독은 박아도 여유가 있다. 이런 느낌 안에서 아까 형철이가 얘기한 것처럼 유럽의 문화와 우리 문화가 좀 다른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저는 이제 독특하다고 생각되는 건 굉장히 빨리 야유를 받기 시작하는 감독. 물론 보여준 게 없어서 그런 거겠지만 우리보다 더 빨리 야유를. 토마스 프랭크 감독에 대해서는 또 여론이 달라요. 한국은 물론 이번 경기 지면서 한국에서도 되게 나빠지긴 했어요. 근데 유럽이 더 많이 각박하더라고. 차라리 약한 홈에서 약하고 스몰 클럽처럼 운영한다는 것 때문에 이럴 거면 포스텍으로 갔어야지 라는 얘기가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우리는 유보적으로 좀 보는 편이었다가 이번 경기 지면서 좀 민심이 많이 나빠졌고 아르테타는 그때 현지 분위기가 어땠을지 좀 궁금하네. 한참 안 좋았을 때. 안 좋았을 때. 하간 좀 참 같은 스포츠를 바라보면서 각 나라마다 그리고 문화마다 이 응원하는 문화도 많이 다르고 또 어떤 감독이든 선수에 대한 여론도 많이 다르고. 사실 유럽은 좀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여유 있게 바라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극단에는 또 울트라스처럼 이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니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잉글랜드 가면 느낍니다. 어쩔 때는 되게 답답하고 좀 그런데 그 유럽 문화권, 잉글랜드 문화권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을 때 물론 이제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이 있냐 없냐는 그죠? 굉장히 이제 여유와 행복감을 주는 데 있어서 영향을 많이 미치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훨씬 더 여유롭긴 해요. 네. 나쁘게 말하면 존나 느긋하고. 그래. 네. 그래서 아마 답답할 거야. 네. 관광객으로 살아가는 거랑 거기에서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거랑 또 다를 거 아니에요. 뭐 근데 민원 신청하면 한 달 걸린다면서요? 언뜻 잠깐 있을 때도 뭐 인터넷이 터지는 거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거기서 계속 살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이런 서비스의 속도를 맛본 다음에 돌아가면 그거는 진짜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프랑스 지금 우리나라에 사는 분들이었나? 어떤 영상에 보면 본국이야. 고향에 갔대. 간 다음에 다 그렇진 않겠죠? 아 빨리 서울 가고 싶다. 너무 답답해. 이런데 그들도 그러니까 서비스의 속도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빠르니까 어느 나라를 가봐도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여행자의 입장에서 가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이제 계속 이렇게 일을 하다가 잉글랜드에 가면 좀 여유가 생기죠. 좀 여유가 생기면서 반 정도는 어느 정도 반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현타가 와요. 아니 이렇게 살아도 사라지는데. 그래. 뭘 거기서 뭐 인생을 크게 봤을 때 대사에 큰 영향도 없는데 무슨 국영화를 그렇게 누리겠다고. 아니 이렇게 해갖고 진짜 안 할 말 우리가 뭐 수백억 벌어. 그럼 하지 한번. 근데 그게 아니거든. 그냥 똑같아. 그래. 근데 이렇게 살아도 사라지는데 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리고 막상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빡빡하게 산다고 해서 대단한 업적을 하는 그 업적을 뭐 이제 뭐 세우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사나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거를 그렇게 접근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저만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회 분위기가 뭔가 빨리 성과를 좀 내야 되고 그리고 성과를 목표치에 못 가더라도 어느 정도 올라가는 속도감이 있어야 되고 그게 그런 없으면 조금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 안 하는 것 같고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너는 왜 그래? 그다음에 이제 도태된다거나 그런 느낌이 그런 생각도 들어요. 들죠. 이제 그건 하나 있습니다. 가끔 요즘에 이정료 얘기할 때 생각이 들거든요. 저기 물가가 너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환율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언뜻 봤을 때 파운드가 2,000원에 육박하더라고요. 형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나랑 형 좀 예전으로 어렸을 때 파운드 저 2,200원 이랬을 때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그걸로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와 이거 그쪽에서 오래 체류하면 돈 깨지는 게 장난 아니겠다. 답 없습니다. 네. 밥값도 너무 비싸고. 네. 런던 물가는 어우 말이 안 돼.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예요? 1944원이에요. 1파운드에 1944원. 이러다 2,000원 우리 때 가봤다. 투어 갔을 때 1,600원, 1,700원 아니었었나? 작년에? 그랬던 것 같아. 아니 1,800원이었나? 하여튼 2,900원대는 아니었어. 세네요 진짜. 자 오프닝 토크 해봤습니다. 이제 경기로 넘어갈 텐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매치업부터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새벽이죠. 첼시 대 아스날, 스탠포드 브리지에 있었던 1, 2위 간의 맞대결이었는데 결국 스코어는 1대1, 승점 1점씩만을 나눠 가지게 됐습니다. 주원형이랑 저는 이제 어제 라이브를 또 첼루키, 그 다음에 로기다 이렇게 했었는데 형철이의 평을 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부상도 이런 정도의 억가를 당하면 아스날도 뭔가 좀 당연할 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스날이 좀 불운한 면이 일단 컸고 딱 여기서 뭔가 좀 변주를 줘야 되는데 하는 타이밍에 쓸 선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그래도 피치에 있는 선수들이 에제 북런던 더비처럼 한 방을 계속 터뜨려준다면 큰 문제 없이 흘러갈 수 있지만 이렇게 뭔가 변주가 필요한 타이밍에 있는 그런 경기에서는 옵션의 제한을 주기 때문에 그럼에도 원정에서 지지 않은 건 아스날 입장에서도 좀 다행스러운 면은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첼시는 수적 열세에 꽤 일찍 놓였는데도 이게 매를 맞으면서 성장을 한다고 마레스카 감독에게도 계속된 타장자가 나오는 가운데 스스로 10명에서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해법을 마레스카 감독도 나름 좀 찾은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유럽에서 최고입니다. 10명으로 이렇게 잘하는 팀은 제가 어제는 이제 팬심을 저도 이제 이번 시즌에 스탠스가 있으니까 억바가 이번 시즌의 스탠스고 무조건 우승이 적기다로 가고 있는데 조금 더 히든 풋볼이니까 객관적으로 이 경기를 바라보자면 저는 10명으로 이 정도 잘하는 팀은 전 유럽에서 없다고 봐요. 오, 진짜 준비 잘 됐어요. 굉장히 잘했고
물론 아스날이 부상자가 있기 때문에 주전조 센터백이 못 나온 거를 감안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에너지 레벨이나 특히 저는 어제 놀라웠던 건 저는 이번 시즌 오른쪽 사이드백 잉글랜드 1위 팀버 유지합니다. 이번 시즌 미드필더 잉글랜드 1위 리스 제임스다. 아니 걔는 미드필더에서 2인분 3인분을 때려요. 저도 딱 제임스가 결국 경기 주인공이지 않나 싶거든요. 카이세도 라이스는 사실 초반에 카이세도가 잘했어요. 근데 퇴장당해서 이렇게 하면 저는 카이세도는 오히려 낙제점에 가까운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라이스 잘했거든요. 와 리스 제임스 미드필더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이거 답도 없습니다. 한 명에서 모든 중원의 역할을 네. 다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2, 3인분을 해. 네, 패스 배급 뭐 중앙에서 순간 측면 가서 수비 커버하는 것까지 그냥 만능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제임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좀 정리됐던 그런 또 경기지 않았나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잉글랜드 미드필더 자원들이 워낙에 이제 라이스도 좋고 그다음에 앞엔 벨링엄도 있고 그래서 뭐 엘리엇 앤더슨도 있고 엘리엇 앤더슨도 있고 리스 제임스는 오른쪽 사이드백으로 가겠습니다만 저는 상황에 따라서는 리스 제임스를 미드필더 주전으로 잉글랜드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초반에 이 아스날 선수들이 경고를 드르륵 받으면서 되게 뒤에서 부하가 많이 걸렸어요. 그거 리스 제임스 쫓아가다가 경고 많이 받았습니다. 네. 뭐 제쳐나가는 거, 힘, 킥, 시야 다 와 저는 좀 깜짝 놀랄 만한 원래 이 선수 사실 잘하는 거야. 정평이 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부상을 많이 당하면서 문제가 됐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 선수 부상 안 당한 지 1년 됐어요. 불안은 하겠지만 이제 저는 부상 악령에서 좀 벗어났다고 보는데 아니 풀백이라는 자리가 이젠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야 거기서기 아깝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 안 된다고 봅니다만 과장 보태서 리스 제임스는 사이드백에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중앙에서 이렇게 잘하는데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풀백 출신들, 그러니까 풀백에서 레전드, 아니면 이 풀백 포지션에서 이 선수 대단하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선수 대부분이 대부분이라기보다 이제 생각나는 선수들, 주요 선수들이 풀백이 있다가 미드필더로 포지션을 변경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좋은 활약을 했을 때 이 선수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필립 람 이런 선수. 아니면 뭐 이제 키미도 있고. 키미도 뭐 미드필더에서 좋으니까. 네. 그리고 뭐 마르셀로, 알베스 이런 선수들도 미드필더 영역에 거의 느낌에 준하는 플레이를 하죠. 그래서 이제 뭐랄까 그 라인에. 네. 제임스가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사실 풀백이 있어도 리스 제임스가 어쩌면 미드필더보다는 조금은 단순한 롤일 수도 있겠으나 크로스나 측면에서의 어떤 플레이를 봤을 때는 굉장히 볼을 잘 차는 선수거든요. 진짜 잘 차죠. 네. 근데 미드필더에 와서도 그런 활약을 너무나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중원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귀스토가 오른쪽에서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면 리스 제임스는 중앙 지역에서 왜냐면 귀스토가 준수하게 해준다면 거기서 영향력을 전체적으로 다 발휘하는 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야 이번 시즌 만약에 좋은 어떤 플레이를 해갖고 뭐 성적이 나오겠지만 자 아스날이 우승했다 칩시다. 오른쪽 사이드백 리베는 전 팀버. 근데 이번 시즌 최고의 플레이어를 얘기할 때 리스 제임스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한 명을 꼽으라면 좀 간만에 이 정도로 압도적으로 플레이한다고? 라이스가 어제 경기에서 굉장히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경기 맨 오브 더 매치로 꼽으라면 아마 공식도 리스 제임스일 겁니다. 제가 봐도 리즈가 맞다. 엄청났다. 그러니까 10대 11로 싸웠는데 11명에 소속되어 있는 라이스는 줄 수는 없죠. 그렇죠.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이기면 모를까. 네. 근데 비겼기 때문에 저는 라이스 잘했지만 11명의 팀인데. 11명의 팀인데 근데 10명에서 이런 압도적인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었던 건 리스 제임스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킥도 좋았고 네. 찰로 바코에도 결국 제임스의 킥이 시작이었죠. 그 다음에 얘기할 만한 선수는 로베르트 산체스 키퍼입니다. 저는 산체스가 아니었다면 어제 경기에서 아스날에게 기회가 조금 더 있었을 수도 있다. 마지막에 특히 아스날이 좀 공세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산체스의 선방, 볼 처리 이런 부분들이 결과에 큰 이바지를 했다고 봐야죠. 저는 무승부 안 아까워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주전조도 못 나왔지, 뭐 누구 못해, 뭐 이렇게 좀 부상이었지 이런 걸 감안하면 한 명 부족했지만 원정길에서 승점 1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딱 하나. 산체스 아니었으면 혹은 지난 시즌의 산체스였으면 마지막에 조금 요행을 바라면서 몰아치다 보면 한 골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어제 산체스는 그러기에는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체스를 비판할 때에도 그 선방 능력을 인정을 했었어요. 그렇지. 굉장히 어려운 슈팅 같은 걸 잘 막아내고. 근데 그야말로 진짜 딱 이 표현이 맞아요. 그
같은 실수, 덤벙대면서 존나 기분 나쁜 실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주면서 굳이 안 해도 되는. 그러면서 신뢰감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초반만 해도 왜 산체스 골키퍼 안 바꾸지? 왜 여름에 영입을 안 했지? 왜 변화를 안 줬지? 라고 다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조금씩 산체스에 대한 이미지가 나아졌거든요. 네. 경기를 시즌 초반부터 이제 첼시 경기를 볼 때마다 저도 FM과 더불어서 산체스가 너무 싫었어요. 네. 와 진짜 너무 불안하고 너무 멍청한 실수를 많이 하고 막 그래서 근데 조금씩 올라오면서 이 후방 지역에서 발을 쓰는데 너무 적당하고 적절하고 정확하게 쓰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그런 실수가 덜 나오고 그 맨유전의 그 퇴장은 참 바보 같은 실수였지만 그거는 뭐 그것 빼고는 산체스의 실수가 기억나는 장면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도 선방 능력은 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원래 그렇게 기본값이었으니까. 잘했으니까 볼로 클리어할 때 이 선택을 너무 잘해요. 너무 완벽했어요. 그러니까 패스를 줬을 때 아니면 버려야 될 때 이런 선택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산체스의 역할이 승점을 따내는 데 있어서 한 명이 부족하지만 지대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뭐 골키퍼의 클리어링의 중요성은 이번 라운드에서 희비가 완전히 엇갈렸잖아요. 맞아요. 비카리오는 완전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거니까. 비카리오 때문에 이 경기는 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안 좋았는데 산체스의 클리어뿐만이 아니라 저는 산체스의 어제 놀라웠던 점은 당연히 마레스카가 준비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코너킥에서 골을 넣은 건 첼시였어요. 찰로바가. 근데 어쨌든 아스날은 주 무기 중에 하나가 세트피스잖아요. 코너킥을 주는 순간 저는 첼시에게 계속 위기가 다가올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 투지를 불태우면서 어떻게든 되도록이면 코너킥을 주지 않는 모습 이것도 산체스가 저는 엄청나게 좋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체스라는 골키퍼가 사실 이 선수의 그냥 프로필만 보잖아요. 뭐 선수마다 이제 플레이를 보면서 장점, 뭐 갖고 있는 능력 이런 걸 이제 하나하나 적게 되잖아요. 근데 산체스라는 골키퍼는 그동안 자신감에 있어서 좀 기복이 심했던 것 네. 그러다 보니까 판단에서 실수가 나왔던 거 빼고는 공중볼 처리 능력 있는 골키퍼예요. 키가 크고 공중볼 처리는 원래도 좀 잘했던 편이니까. 네네. 빌드업도 왜 그 브라이튼 후방 빌드업 전술에 산체스가 잘 녹아들었고 빌드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겠어요. 가진 발밑이나 기술은 좋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선방 능력도 주원이 형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치. 원래 각광을 받았던 부분 중 하나가 또 선방이었어요. 맞아, 세이브예요. 요즘의 플레이가 딱 브라이튼에서 산체스가 주전으로 도약을 했을 때 처음 받았을 때 인상이 딱 이런 플레이들을 보면서 나왔었거든요. 좋은 골키퍼다. 앞으로 좀 여러 팀에서 주목할 만한 제목이겠구나 싶었는데 앞으로의 과제는 산체스가 지금까지의 이 선수의 커리어를 요약하면 쉽게 표현하면 약간 감정 기복이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사람마다 집중을 못하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고 브라이튼 때도 아마 브라이튼 때 첼시 때 엮어서 그런 기사들이 나왔던 걸로 아는데 골키퍼 코치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이 선수가 영향을 좀 받았던 일들도 그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앞으로는 꾸준함을 본인이 제가 볼 때 파리전부터 뭔가 좀 달라졌거든요. 클럽 월드컵 파리전부터 지금의 이 폼을 꾸준히 이어가는 게 앞으로 과제일 것 같아요. 자신감, 어떤 판단력, 경기에 대한 어떤 루틴 이런 것들까지 잘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가진 프로필 자체는 좀 원래도 나쁜 골키퍼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새벽 경기를 보면서 여전히 첼시는 불안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몇몇 포지션에서 뎁스가 좀 얇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전 맨시티랑 우승 경쟁을 해야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리버풀도 완전 끝난 거는 아니에요. 힘들긴 해요. 근데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승점 차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10점 차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오늘 새벽 첼시 경기를 보고 난 다음에 생각이 좀 바뀐 건 이전부터 제가 자주 얘기했는데 첼시라는 구단 자체가 로만 인수 이후에 트로피가 없었던 시즌이 거의 없는 팀이에요. 무슨 수를 써서든 어떻게 해서든 트로피가 한 시즌에 하나 정도는 있는 팀인데 결국에 지난 시즌 마레스카 2개예요. 크롤이랑 컨퍼런스를 땄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명히 성장을 저는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팀이 근데 이번 경기를 보니까 준비도 잘해오고 불안감이 어느 팀이든 있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첼시도 계속해서 봐야 되는 팀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제가 일정을 좀 봤더니만 향후 앞으로 10경기 중에 7경기가 원정이던데?
그러니까 일정은 원정이 이렇게 많으면 피로도가 올라가죠. 그쵸.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이고. 앞으로 3경기가 일단 3연 원정인데요. 네. 리즈 원정. 네. 이게 그 리즈 원정이 뭐 국내 팬들끼리는 별 감정이 없겠지만 이게 앨런 로드 빡세요. 그리고 두 팀 간에 예전에 무슨 패싸움이 한번 일어났었대요. 팬들도 선수들도 그게 네네. 뭐 너무 폭력적인 경기라서 영국 방송에서는 그 경기 재방송도 못한다 할 정도로 되게 심한 라이벌전이 그 경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두 팀 간의 감정이 되게 안 좋대요. 그래서 경기가 만나면 좀 거칠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현지 보도들이 좀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원정에서 다음 주 주중 원정인데 에너지를 좀 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 뒤에 본머스 원정. 본머스가 요즘에 약간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힘들어요. 일단 바이탈리티 원정을 가고 예. 그 뒤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아탈란타 원정을 또 가고요. 이 주중 주말 주중이에요. 그 뒤에 에버튼하고 주말에 홈 경기를 한번 치른 다음에 카라바오컵 카디프 시티 웨일즈 원정. 네. 그리고 뉴캐슬 원정. 이렇게 있으니까 일정이 원정끼리 되게 많더라고. 예, 지금 6경기 중에 5경기가 원정 경기예요. 네. 그거는 좀 부담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사실 뭐 우리가 이제 붙어서 얘기를 하겠지만 카이세도 퇴장은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 순간에 카이세도랑 메리노랑 부딪히는 거 본다면 공이 앞쪽으로 방출이 돼가지고 그거 보느라 못 봤는데 형이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카이세도가 아파하길래 나는 둘이 되게 세게 부딪혔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몰라요. 그게 이제 약간의 액션이 들어가 있었는지 아니면 진짜 이 발목에 착지하는 순간에 본인도 아팠는지 모르겠는데 카이세도는 요거는 사실 되게 바보 같은 퇴장이긴 했습니다. 카이세도니까 이 정도 욕먹고 넘어가는 거지 다른 선수가 이런 태클로 이런 경기에서 전반전에 레드카드 받고 나간다? 안 그래도 사실 퇴장에 대해서는 첼시가 좀 트라우마 같은 이번 시즌에 너무나 퇴장을 많이 당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거는 아마 첼시 입장에서는 아까울 겁니다. 아니, 좀 이해 안 돼요. 저는 카이세도가 굉장히 적극적인 선수고 그 포지션에서는 어쩔 수 없이 카드를 봤죠? 예, 수반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뭔가 거친 플레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어쩌면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덕목 같은 걸 수도 있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유약하게 해서도 안 돼. 어쩔 때는 좀 옐로 카드를 두려워하지 않는 플레이도 좀 보여줄 필요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상황에 해서 따라서는 상대의 기세를 꺾는 것도 스포츠에서 뭐 사실 우리가 이렇게 나노 단위로 보다 보니까 더럽다 막 이런 얘기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대도 짜증은 나죠. 근데 축구라는 게 인간 11명이서 붙는 거라면 그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거 감수하고 도전하는 경우도 꽤 있을 거예요. 이게 누구를 뭐 옹호하려고 한 얘기는 아니지만 저도 상대팀인데 그런 얘기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이제 우리가 워낙 그 느린 화면들 그리고 그 경기장에서 했던 대화들 내지는 어떤 뭐랄까 그 상황들을 굉장히 예전보다는 디테일하게 볼 수 있잖아요. 졸라 디테일. 예전엔 몰랐지. 네.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래서 이제 팬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경우 또 그것도 어쩌면 또 이제는 현대 축구를 보는 또 하나의 재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거기서 뛰는 선수들의 어떤 그 스피릿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터프함 또는 뭐 이런 걸 얘기하게 남성성 그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감독들이 어떤 플레이를 했을 때 되게 유약해. 좀 뭔가 경기가 맛이 없어. 근데 파울 개수 보면 한 2개 이렇게 돼. 니들 뭐 하냐? 야, 우리 파울 2개야. 지금 상황 봤을 때 니들 달려붙어가지고 붙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장면 많았는데 왜 갖다 안 들이박냐? 이 얘기 안 하는 저는 그 뭐 주장단 내지는 감독들 저는 자격 없다. 무조건 있을 수 있고 있을 거 생각하고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이거 형이랑 제가 오랫동안 이거 보면서 얘기를 자주 했는데 이 경기 하면서 얘기하면 좀 애매해질 것 같긴 합니다만 저는 아스날의 요즘의 모습이 좋아요. 왜 그러냐? 한동안 제가 그 얘기 진짜 자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애들이 유약할까? 내가 원래 처음에 좋아했던 아스날은 그런 팀이 아니었어요. 볼 예쁘게 차는 것보다 졸라 거칠고 피지컬적으로 압도적이고 터널에서 싸우고 이게 와씨. 왜냐면 내가 비교적 체구도 작고 몸으로 하는 걸 못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약간 대리만족을 했거든요. 볼을 잘 차고 이기는데 거기서 안 눌리는 거야. 그러면 이런 그 진짜 아드레날린이 샘솟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스포츠의 맛이 그런 부분에 있다라고 보는데 한동안은 조그맣고 볼은 예쁘게 차는데 막 당하고 위축되고 보면 어우 좀 잘 좀 하지. 근데 요즘에 그 모습을 저는 찾는 것 같은 거에 되게 만족감을 많이 느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비호감이지는 존나 세지죠. 웹에서는 진짜 아스날 더럽다 막 이런. 저도 웹에서 계속 활동하는 사람이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아스날에 대한 평가가 채팅창에서 막 올라오고 그런 주위의 분위기를 알거든요. 근데 저는 소신발언하겠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종이랑 같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아스날 축구가 더럽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저는 그냥 아스날 잘 나가고 하니까 뭐 비판하고 싶으니까 한번 까고 싶으니까 저런 얘기 하나? 라고 저는 넘겨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스날 축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아니 근데 저는 그런 비판을 하는 거 오케이. 저도 뭐 어떤 식으로 해 그것도 뭐 일리 있는 말이야. 해요. 왜냐하면 축구를 보는 시간이 다르니까. 왜냐하면 이전에 예를 들어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상대를 압도하는 기술로 태클이 날아오든 뭐라든 쓱쓱쓱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팀은 전 세계에 없다고 보고. 근데 그때도 그걸로 욕도 많이 나왔었어요. 재미없게 한다 막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냥 스타일에 대해서 그냥 상대에 대해서 상대 팀을 평가할 때 축구에서 나오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팬들의 반응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오케이고 비호감 이미지 제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비호감 이미지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저는 비호감 이미지 받고 저 축구 개같이 하는 팀이라고 평가를 받은 다음에 하나라도 우승하는 게 더 절실하다. 그럼요. 이기는데 상대한테 호감 얻는 팀이 어디 있겠어요? 경쟁인데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상위권에 있는 팀들 중에 굉장히 더럽고 거칠게 한다라는 느낌을 주는 팀은 저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없고 저는 더 터프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의 현대 축구의 시스템이 그런 축구를 하면 안 되죠. 적나라하게 보이죠. 조심해야 되죠. 그게 이제 이미지 때문이 아니고 카드를 되게 예민하게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카이세도 얘기하다 이렇게 넘어온 건데 두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형 얘기한 것처럼 저는 어제 카이세도의 어떤 그 뒤의 액션이 만약에 약간의 연기가 가미된 거라면 실제로 아픈 거라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거라면 예전 시대였다. VR이 없는 거다. 모든 거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다시. 그러면 경고 내지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지나갈 수도 있었다. 일단 원심이 경고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VR이 있었기 때문에 퇴장을 당한 건데 이제 만약에 VR 없던 시절에 카이세도가 그런 행동을 하면서 연기를 하면서 심판에게 헷갈림을 줬다. 그리고 옐로 카드로 끝났다. 그러면 개 땡큐죠. 그리고 이제 완전 땡큐죠. 해설들은 얘기하겠죠. 와, 저걸 퇴장을 안 주나요? 그래. 심판이 카이세도의 후속 동작으로 약간 좀 고민하다가 빨간색에 가까운 장면이었는데 옐로 카드를 준 것 같다. 그렇게 우리가 중계 코멘트를 쓰겠지.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어요. 같이 영합한 건가? 테일러 롱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있어요. 근데 VR은 명확하게 나온 거고 만약에 카이세도가 다음 라운드에 나오거나 아무렇지 않게 뭐 별다른 부상 소식이 계속 안 나온다면 이 카이세도의 마지막 연기까지 다른 팬들이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사실. 좀 보기 안 좋죠. 네. 저런 행동을 하고 연기하는 거는. 자,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팀이 상대 팀이었잖아요. 그 연기하는 거 있을 수 있다. 솔직히 아니 하고서 본인도 좆됐다. 근데 그거를 저 퇴장입니다. 누가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카이세도가 사실 저는 되게 깊이 들어가는 플레이를 이전에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카이세도에 대해서 더러운 선수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전 6번 롤 있는 선수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력이 출중한 선수이기 때문에 어제 판단은 저는 결과적으로 아스날 입장에서는 땡큐인 판단이었고 VR이 있었기 때문에 퇴장을 당했지만 이거 그렇다고 저는 카이세도가 저런 더러운 플레이라는 선수 제가 기마랑이스마저 저 선수는 터프와 더티 중에 더티에 가까운 선수다. 붙기 싫다라고 하지만 기마랑이스 만약에 데려올 수 있다? 진짜 잘하는 선수고 저는 저런 플레이를 하는 선수가 팀에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전술의 일부고요. 네, 거기서 그렇게 안 끊으면은 안 되니까. 제가 이런 플레이를 하는 선수 중에 조금 진짜 좀 짜증나는 선수는 이전에 빌라에서 몇몇 선수들 있죠. 실제로 부상으로 몇몇 보냈던 선수. 맷 캐시나 타이런 밍스. 꽤 거칠죠. 네, 그 다음에 그들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딱 하나. 펠라이니. 쟤는 걔는 싫어요. 저는. 이거는 좀 싫어. 진짜. 근데 그거 말고는 뭐 축구라는 스포츠가 컨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카이세도 퇴장을 안 당했다 하더라도 짜증은 난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렇다고 카이세도가 막 뭔가 되게 어마어마하게 비난받을 플레이를 했는가라고 하면서 의도성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너무 멍청했어요. 뭐 이거 바보 같긴 하지. 나 첼시 입장에서 바보 같은 거지. 솔직히 이해 안 돼. 그 상황에서 발을 왜 지면으로 못 깔았을까? 왜 안 깔았을까? 되게 볼을 그 정도 높이면은 볼이 가는 높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볼을 커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나? 그러기에는 타이밍이 너무 늦었고. 저는 어제 퇴장당하는 순간까지 미드필더의 그 모든 장악을 거의 카이세도가 했었다고 봐요. 어제 라이스 수비맨디는 되게 턴오버도 많았고 위험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냥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그 아드레날린과 여러 가지 수치가 여기까지 올라갔어. 이 도파민이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그냥 순간 욱해서 빡 들어가지 않았나. 거기서도 나 이거 끊을 수 있어. 약간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지 올랐을 수 않았을까. 있죠. 그거 말고는 왜냐하면 카이세도가 깊이 들어가는 플레이를 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 바보 같은 플레이를 하지 않거든요. 얘 퇴장당한 거 데뷔전 말고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흔한 사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카이세도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네. 물론 팀 입장에서 퇴장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한 네. 불안감은 있을 수 있지만 그때까지 막 퇴장당하다가 멈춰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어제 경기의 중요도 때문에 좀 흥분한 게 아니었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10명이 돼서도 어쨌든 마레스카의 경기 플랜은 잘 짜여져 있었다. 이거 어제 리스제임스 때문이야. 리스제임스가 이거 11명처럼 만들었어 팀을. 참 잘했습니다. 그러면 아스날은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부상 선수가 많은 거랑 주전 센터백이 모두 다 빠진 걸 감안했을 때 상대가 퇴장당한 것 때문에 아쉽다라고는 볼 수 있겠으나 지금 13라운드 진행 중에 OT 원정 갔죠? 세인트 제임스 파크 원정 갔죠? 안필드 원정 갔고 안필드 원정 갔고 스탠포드 브리지 원정 갔어요. 이 상황에 저 1위 유지하고 있다? 아무 문제 없다. 얼른 부상자만 빨리 돌아와라. 아직 그래도 지금 맨체스터 시티, 첼시가 아스날을 추격하고 있다 해도 일단은 맨시티하고 5점 차기 때문에 네. 다행히 아직은 그래도 여유가 좀 있는 상황이고 보면서 느낀 건 살리바가 있었으면 볼 배급의 템포가 많이 다르죠. 달랐을 것 같아요. 모스케라가 거기에선 좀 약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뭐 갑작스러운 상황이니까 이런 점도 결국 부상 부른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고 살리바 선수 부상 정도가 어떤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좀 아주 가벼운 타박이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근데 무리를 안 한 것 같아. 네. 일부러 경기 수가 이제 많으니까. 왜냐면 브랜트포드랑 다음 경기가 브랜트포드는 오케이 홈이니까 그렇다 쳐요. 빌라 원정을 갑니다. 길게 빌라 봐야죠. 파크 원정까지 생각하면 이거 길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저도 옳은 선택이었다 보고 대신 이 경기는 그 마이너스 요소가 좀 있었다. 살리바가 없음으로써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로사르 그 공백도 커요. 요즘에 트사임 말티는 마르캄프님은 서브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경기로 저는 오늘 새벽 경기로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바이언전에서 터치는 뽀록이었다. 그 이제 약간의 그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야 그래도 요즘에 말티 잘하는데 노이어 나오는 거 보고서 옆쪽으로 쳐놓은 거 아니야? 저는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 경기로 완벽하게 그거 그냥 확신이 들었다. 그냥 땅 보고 치다가 걸린 거야. 길게 쳐놓으려는 생각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노이어 나오는 거 못 봤습니다. 걔. 그래서 트로사르가 가져다주는 플레이의 다양성, 연계, 뭐 공간 창출 이런 부분이 없었던 게 많이 아쉬웠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새벽 경기로 인해서 그리고 옆에 이제 버프를 줄 수 있는 로기다 첼루키가 있었기 때문에 형이 이제 NPC에서 나름 그래도 0.5 첼시 팬 정도는 올라오지 않았나. 재밌더라고. 나 근데 첼시를 응원하면서 이제 그 보면서 먼저 득점을 했잖아요. 네. 집중 존나 되죠. 그 쾌감이 너무 좋더라고. 그래. 네. 근데 대신에 그 쾌감보다 먹혔을 때 빡침이 더 클 때가 많아요. 답답하더라. 계속 이겼으면 좋았는데. 예. 그래도 네, 말씀하세요. 그래도 또 2대1 되는 것까지 상상을 했거든요. 다시 앞서 나가는 거. 느낌이 워낙 계속 원사이드한 느낌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공격 잘했어. 네. 그 힘은 뭐 어쩔 수 없죠. 네. 시간이 갈수록 체력적인 부담도 있을 거고. 네, 아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첼시와 아스날 승점 1점씩 나눠 가진 그런 경기였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거보다 시간이 더 먼저 펼쳐진 경기였는데 맨시티가 빵긋 웃을 수 있는 경기 결과가 첼시랑 아스날전에서 나왔습니다. 왜? 결국 포든의 마지막 버저비터로 맨시티가 리즈를 상대로 3대2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입장골과 이제 종료골을 다 넣었습니다. 네. 포든 선수 멀티골을 넣었고 그 전에 사실 뉴캐슬 원정에서 포든의 결정력이 안 좋았죠. 따라오지 않으면서 오히려 좀 날리면서 맨체스터 시티가 아쉽게 이기지 못하고 졌는데 리즈전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포든 선수가 좀 살아나면서
홀란이 골을 넣지 못할 때 포든이 대신 득점을 해줬고 일단 승리를 했다는 데 가장 의의가 좀 있지 않나 싶고요. 맨시티의 전반은 가히 완벽했다. 근데 후반전은 리즈가 참 잘했어요. 백스리 형태로 아예 전략을 바꾸고 네. 투톱으로 칼버트 루인까지 들어와서 아예 좀 힘과 피지컬 빠른 전환으로 좀 찍어 누르는 그런 형태의 축구, 파워를 좀 내세운 축구를 했는데 이 경기 중 변화가 워낙 영리했고 리즈가 또 그런 부분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맨시티가 순간적으로 대응을 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올 시즌 맨시티를 보면 정말 미들맨이었던, 또 지난 시즌 그래서 많이 갈렸던 그바르디올이 전 분명 수비에서 불안함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한다. 네, 갈린 여파일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 정도의 선수인데 좀 올라오지 않겠냐, 시간이 지나면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바르디올이 조금 불안한 장면들이 없지 않습니다. 당장 이번 경기만 하더라도 결국 PK를 내줬기 때문에 수비에서의 안정감, 뭐 첫 번째 맨시티 실점 장면도 마테우스 누네스 쪽에서 볼 처리가 깔끔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패스 미스, 그 뒤에 한 번 더 걷어낼 상황이 있었는데 볼을 한 번 더 쳤다가 결국 그게 칼버트 루인에게 실점까지 나왔던 상황이 됐는데, 그 수비에서의 안정감이 아무래도 맨시티의 팬들이 갖고 있는 기대치를 생각하면 지금보다 좀 더 올라와야 될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형이 맨시티 경기 레버쿠젠전을 보고 왔습니다. 그때는 뭐 사실상 풀 로테이션을 돌렸었는데 경기 느낌이 좀 어떻든가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맨시티가 지금 그 스쿼드 멤버라고 불리는 로테이션 멤버들의 폼이 영 좋지가 않아서 사실 이 경기 만약에 무승부로 끝났으면 3경기째 1무 2패가 된 거였어요. 그러면 리버풀을 3대0으로 이긴 어떤 그 대단했던 경기력이 다 그냥 약간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는, 다행히 리즈전을 이겼기 때문에 극적으로 반등을 했습니다만 뉴캐슬전 패배, 그 다음에 레버쿠젠 패배는 분명 여파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상대가 리버풀이라서 그리고 너무 안 좋았으니까. 아이토벤도 4골을 기록한 이제 팀이잖아요. 네. 리버풀이. 예. 그래서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이후에 저는 진짜로 맨시티가 우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경기 보고. 경기력이 너무 좋다 이거. 예. 근데 그 위에 뚝뚝 떨어지는 거 보고 상대가 이제 리버풀이라서 상대적인 경기 내용이었나? 라는 이제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저는 직접 가서 봐서도 인상적이지 않았다? 전혀 이상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무 못하더라고. 아 그래요? 저는 사비뉴를 쓰면 안 되는 선수라고 봅니다. 사비뉴 안 된다. 그날 경기에 봤었을 때. 전 그래서 윙자원 링크나는 거 지금 이해가 많이 돼요. 세메뉴 얘기가 많이 나오죠. 뭐 바이아웃도 지를 수 있는 네.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수비 라인에 뭐랄까요, 그러니까 기대를 해볼 만한 그 안정감은 있으나 역시나 이 중원에서 니코가 좋다고는 하나 뭔가 이런 그 빡빡한 경기 속에서 쓸어줄 수 있는 선수가 과연 있는가라는 것도 좀 아쉽고, 뭐 라인더러스도 마찬가지고 니코도 마찬가지고 했을 때 저는 좀 더 묵직한 선수가 맨시티에게는 필요하다. 그 앞에 이게 로드리가 어쨌든 아직 완전히 제 컨디션이 아니라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일부러 로드리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로드리 얘기를 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로드리 얘기를 안 했지만 그런 묵직한 선수가 없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고, 그러니까 측면에서 이제 도쿠도 굉장히 이제 리버풀 전에 멋진 모습을 보여줬지만 도쿠가 막혔을 때 뭘 할 것이냐. 그렇지. 왜냐면 도쿠가 매 경기 이럴 수는 없거든. 네.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개막 라운드를 제외한 다음에 많이 나오지도 못했습니다만 레인더러스가 조금 실망스러워요. 네. 밀란에서도 정말 좋은 미드필더였는데 지금은 조금 정처 없이 헤매는 느낌? 그러니까 레인더러스가 처음 나왔을 때는 와, 야 진짜 잘한다. 역시 레인더러스다 이 느낌이었는데 네.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아니죠. 지금. 1라운드 울버햄튼전이 참 대단한 경기였거든요. 엄청 좋았죠. 라인더러스 입장에선. 근데 그 뒤에는 어떻게 써야지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선수를 마냥 뒤로 내리자니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고, 또 위로 올리자니 포든처럼 중요할 때 한 건을 해줄 수 있는 적응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다 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데 그러면서 일단 역할을 좀 맞는 역할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러기엔 아직까지는 좀 방황기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맨시티가 어쨌든 이전까지 다비드 실바가 있었던 팀이고 케빈 더브라이너가 있었던 팀이기 때문에 팬분들이 갖고 계신 눈높이에 비하면 지금도 좋은 선수들이 물론 많지만 미드필더에 좀 더 볼을 잘 다루는 선수가 있으면 더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올만 하다고 봐요. 그 둘은 맨시티 레전드가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레전드예요. 그렇죠. 다비드 실바랑 케빈 더브라이너 좌우 메잘라는 사네 스털링이 얼마나 그때 잘했는지를 생각해봐. 그러면 그 둘이 정말 떠먹여주고 살려줬거든요. 그 1718이었나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저는 와 어떻게 이렇게 다비드 실바랑 케빈 더브라이너는 좀
이거 언밸런스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뒤에 페르난지니도 좋았고 그때 당시. 그래서 뭐 로드리도 어쨌든 계속 몸 상태에 대해서 확신하기 좀 힘들고 라인더르스는 아직 좀 방황하고 있고 네. 그런 가운데 역시 중원에서 좀 더 볼 잘 다루고 좀 주원이 형 말씀처럼 굵직한 무게감을 강한 어떤 무게감을 갖고 있는 뭐 힘이 아닌 기술로 강한 무게감을 갖고 있는 선수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맨시티가 좀 기복을 보일 때 안 들진 않아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경기 승리해서 그렇지 맨시티의 약간 그 어찌 보면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이 나온 게 형철이가 얘기한 대로 그바르디올의 컨디션이 지난 시즌 어떤 이 과부하의 여파인지 좀 불안한 부분이 있다. 두 번째로 스쿼드 자원의 폼이 조금 불안정하다.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제 물론 막는다고 막아지는 선수가 아니긴 해요. 홀란이 골을 못 넣으면 지금 득점 집중도가 굉장히 높은 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맨시티 팬분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 한 분들이 있어요. 너무 집중도가 높다. 만약에 홀란이 막히거나 부하가 걸렸을 때 체력적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이거 우리 누가 골을 넣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이 경기에서는 포든이 멀티골을 넣었습니다만 그거 말고 마르무시가 결국에는 어느 정도 득점을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이번 시즌 마르무시는 그렇지가 못해요. 혼란이 뭔가 막히거나 안 될 때 훌리안 알바레스가 맨시티에서 뭔가 하나씩 해줬던 그랬죠. 것처럼. 근데 마르무시가 지난 시즌 딱 겨울에 오자마자 너무 잘했었잖아요. 원더골도 넣고 프랑크푸르트 때 마르무시의 모습이 프리미어리그에 온전히 딱 보이길래 야 진짜 잘하는 선수는 적응기가 필요 없구나 했는데 그때 미뤘던 적응기가 지금 오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가 봐. 근데 어떻게 해요 진짜 좀 안 좋긴 하더라고요. 네. 뭐 홀란 같은 압도적인 선수에게 득점이 집중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나 그럼 홀란이 없었을 때 골을 누가 넣어줄 수 있을 것인가는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맨시티, 리즈 어쨌든 맨시티가 승점 3점을 따면서 분위기를 잘 만들어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거 하나 돈나룸마가 중간에 누웠어요. 근데 그때 모아가지고 막 펩이 뭔가 지시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너무 좀 그런 거 아니야? 근데 파르케 감독은 또 약간 쿨하게 뭐 규정 안에 있기 때문에 영리한 행동이긴 한데 아주 좀 애매하네라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글쎄요. 뭐 만약에 이런 일이 잦아지면 뭔가 조금 그 사무국 차원에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 잦아지면은 이제 그 추가 시간을 더욱더 과하게 줄 더 수도 많이 있는 준다거나 부분이고 사실 만약에 이게 정말 일부러 자주 과하게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중동 축구와 다름이 없거든요. 사실 네 뭐 진짜 본인이 휴식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뭔가 좀 불편함을 느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골키퍼가 주저앉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상황으로서 이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왜냐면 이게 뭐 명확하게 일부러 했네라는 정황 증거도 없고 정황 증거가 있다 한들 뭐 이것도 얘기했지만 골키퍼가 누우면 그때 당연 어느 팀도 얘기를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만약에 되게 의도적으로 많이 보여. 그러면 추가 시간 5분 더 막 이렇게 나오겠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런 이미지가 쌓이면 관중들이 살짝만 이렇게 안 줘도 하고 그러겠지. 압박감을 주겠죠. 네. 그래서 뭐 이걸 이용했다 이렇게 보이진 않는데 되게 이슈가 좀 되긴 했어요. 근데 뭐 이 경기는 이렇게 아예 콕 집어서 인터뷰가 나왔기 때문에 이슈가 좀 된 것 같은데 우리가 봐왔던 그간의 경기에서 같은 사례가 없었겠습니까? 그래.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슈가 안 됐을 뿐이지 이거를 그냥 이 선수는 진짜 아픈 거예요. 이 선수는 연기예요. 누가 단언하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그 선수가 직접 양심 고백을 하지 않는 이상 저는 알 수 없는 없죠. 문제라고 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건 제가 이제 펩에 대한 리스펙트인데 펩이 이런 걸로 시간 끌면서 작전 타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스타일의 감독이 아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건 뭐 그냥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저도 주원이 형 말씀처럼 예전에 K리그도 리그 패치 밑에 뭐 플레이 시간을 5분, 10분 뭐 이렇게 더 늘리자라는 그 패치를 달면서 리그 차원에서 실제 플레이 시간 뭐 그런 용어까지 쓰면서 그 시간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 맞아요. 맞아.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형이 저를 축구 평론가라는 단어를 이제 씌워주면서 2018 러시아 월드컵 때 MBC 방송을 한 다음에 제가 캐스터 말고 해설로 생각보다 경기를 많이 했어요. 월드컵 중계하셨었죠. 월드컵이랑 들어가가지고 이거저거 여자 축구랑 연령별까지 해서 한 15경기 이상을 했던 것 같은데 봤었어요. 그때 연령별 중동 모식이었나? 뭐 경기를 봤어요. 근데 여기 아예 캠페인에 패치가 붙어있더라고요. 그게 시간에 띄워져 있었어. 플레이 실제 타임을 60분까지는 가져가자. 이걸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거나
돈나루마 얘기 그거랑 별개로 지금 앙투안 세메뇨 극초반의 분위기보다는 내려온 건 맞지만 여전히 잉글랜드에서 지금 예전에 그 EPL 윙어 수문장 3대장이라고 하면 생 막시맹, 아다마 트라우레 그리고 윌프리드 자하 이 세 명의 선수를 얘기했다면 요즘에 얘기되는 선수는 브라이튼의 민테, 그 다음에 에버튼의 은디아예, 그리고 본머스의 세메뇨 이 세 명의 얘기가 나옵니다. 세메뇨 바이아웃이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요. 6,500만 파운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 맨체스터 시티가 발동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아까 형이 얘기한 것처럼 사비뉴 쓰면 안 되는 선수다. 여기에 기인할 수 있을 겁니다. 득점력도 겸비하고 있는 선수고 폭발적인 느낌이 도쿠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세메뉴 보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여름에 하세요. 근데 1,200억이면 아스날도 쓸 수 있지 않나요? 아스날은 지금 누구를 팔아야 쓸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름에 꽤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만약에 바로 그리고 아스날은 세메뉴는 생각보다 링크가 안 나고 아스날이 링크 나는 선수는 가능성 여부랑 별개로 유베 케난 일디즈랑 계속 나는데 만약에 둘 중에 골라야 된다 무조건 일디즈죠. 너무 또 좋죠. 일디즈 미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네. 스타성도 있고 또. 일디즈는 저는 왜 연결시키는지 모르겠는데 가능성이 전 영에 수렴하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네. 유벤투스가 목숨을 내놓고 지켜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르지 또 바이아웃 이런 거 계약 조건이 있을지. 뭐 지금 요즘에 재계약이 쉽지 않다는 얘기는 있긴 한데 유베가 일디즈를 내놓는 거는 저는 그림이 안 그려지거든요. 근데 된다? 이거랑 장난 아니야. 어쨌든 세메뉴는 리버풀도 노리고 있다는 거. 토트넘도 링크 있어요. 있죠. 예. 어디가 제일 필요하다고 봅니까? 리버풀, 토트넘, 맨시티, 세메뉴 어디가 가장 형이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저기 뭐야 토트넘이죠. 토트넘은 가란 얘기가 아니고 제일 필요한 필요한 팀은 토트넘이죠. 토트넘의 공격진은 똥입니다. 쿠드스 골 넣는 거 봤죠? 원더골? 걔 그런 거 안 터지면 거기는 딴 선수들 다 똥이에요. 쿠드스 그 골 말고는 쿠드스도 지금 에너지가 다 했어. 네. 쉽지 않아. 쿠드스 과부하. 그런 거 터져줘야지만 토트넘이 한 골 정도 이제 겨우겨우 넣는 거지. 네. 쿠드스 빼면 다 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메뉴가 당연히 필요한 팀이지만 제가 세메뉴라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나 그냥 무릎 연골 다 갈릴 때까지 뛸래. 가면 토트넘 가고. 네. 나 우승 좀 하자. 아니 그러면 그런 의지면 토트넘을 가는 거지. 토트넘을 선택하면 안 되죠. 토트넘 팬들에게 정말 미안하지만 지금 흔들림이 좀 있으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근데 만약에 세 개 팀 중에 택하라면 본인이 런던에 대한 어떤 확실한 이게 있지 않으면 사실 트로피에 더 가까운 팀에 가는 게 일반적인 선택이죠. 그리고 근데 다른 팀에 가면 그것도 있죠. 주전 경쟁을 해야 된다는 점. 근데 주전 경쟁인 면에서 저는 세메뇨의 지금의 폼이라면 리버풀 왼쪽 윙어 없어요. 그다음에 맨체스터 시티도 도쿠는 확실한데 나머지 한쪽이 누구냐라고 하면 좌도쿠의 우셰르키거든. 근데 셰르키는 사실 범공미에 준하는 선수라고 생각하면 저는 두 팀 다 그러니까 닭주전은 무조건 토트넘인데 두 팀도 야 이거 나 갔다가 답도 없겠는데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선택지가 그리고 약간 더 강렬하게 뭔가를 지금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게 맨시티 쪽인 것 같아서. 리버풀은 돈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쓸 돈이 없을지. 여기는 파이낸스는 아직도 충분히 그래? 여유 있다고 굉장히 여유가 있대요. 그럼 세메뉴 사야지. 근데 리버풀도 뭐 사실 리버풀이 선수 영입할 때 엄청 본격적으로 달려들어야만 영입이 되는 팀은 또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얘기 안 나와. 얘기가 안 나오는게 오히려 리버풀은 진짜 작업하나 이런 느낌이잖아요. 휴지 디렉터의 본머스와의 관계도 있고. 그렇지. 일단 리버풀도 정말 구단 차원에서 선수를 노리고 있는 게 맞다면 뭔가 좀 진전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바라고 있네. 바라고 있죠. 사실 너무 바라고 감사한 게 있다는 얘기를 해, 새끼야. 지금까지 주원이 형의 말씀 중에 리버풀이 안 나왔어요. 확률이 올라갔습니다. 네. 아까 홍철이가 지나면서 얘기했지만 휴즈가 본머스 출신이라 네. 아마 되게 강하게 당장 캐르캐스랑 데려온 거 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전에도 벽돌도 몇 번 보낸 적이 있고. 솔랑키가 그랬죠. 네, 물론 솔랑키는 그 뒤에 잘했지만 네. 버스에서. 그래서 근데 겨울에 움직일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에 해라. 걔도 겨울에 움직일 거잖아요. 누구요? 걔. 게이? 급해. 게히. 게이는 그 킨 따기 때리는 거죠. 게히. 마크 게히. 걔도 이제 게이는 모르겠어. 근데 게히 왠지 리버풀 아닐 것 같아. 나도. 요즘 기사들 보면 많이 멀어진 거. 딴 팀으로 갈 것 같아. 네. 예. 저는 근데 사실 좀 더 급한 거는 물론 어제 조금 해지가 있다 얘기 좀 잘했지만
리버풀은 공격수도 공격수인데 수비가 근데 센터백을 사실 보강을 좀 더 빨리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선순위 면에서. 그리고 맨시티도 사실 측면도 물론 필요하지만 수비도 지금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올 맞아요. 법한 시기거든요. 근데 리버풀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수비에 대한 특히 조고메즈 선수가 지금 무릎 쪽이 안 좋아서 지난 시즌부터 후연을 제대로 못 하고 있대요. 이번에 잘했지만 또 언제까지 몸 상태가 유지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면 리버풀도 세메뉴 데려오고 수비 데려오면 되죠. 뭐 네, 돈은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경기로 가겠습니다. 토트넘 풀럼 경기인데요. 패배했고요. 1대2로 패배를 했는데 쿠두스의 원더골이 아니었다면 초반에 3-4대0 반더벤의 수비가 아니었으면 그 정도 나올 수 있을 법하게 시달렸습니다. 지금 하나 둘 7경기 1승 1무 5패 3연패 11실점이고요. 그 다음에 홈 경기에서 1승 2무 4패 홈 성적 19위. 그 뒤에 있는 건 울버햄튼인데 울버햄튼 이번 시즌 강등 후보 1순위입니다. 그렇죠. 즉 바꿔 얘기하겠습니다. 주원영 표현 아까 다시 가져올까요? 똥입니다. 똥이에요. 완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번엔 경기엔 로메로가 안 나왔습니다만 파리 생제르맹전 로메로 안 좋았거든요. 저는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주전조가 가동된다면 좋다고 생각했어요. 왼쪽 우두기, 오른쪽 포로, 반더벤과 로메로. 거기에 단소가 버티고 있고 이게 비카리오는 안 좋다는 얘기를 몇 번 뭐 우리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근데 이 정도로 실점을 하고 있으면 여기 수비라는 게 좋은 게 맞나? 라는 얘기에 봉착해요. 그렇잖아. 이 경기는 경기 플랜 자체가 저는 완전히 꼬인 경기였다고 좀 보는데 전술 변화가 있었어요. 약간 전 3-5-2에 가깝게 느낌을 좀 변주를 주면서 평소와 다르게 되게 강조했던 부분이 미드필더의 역삼각형 배치였다고 봤어요. 그리고 앞쪽에 투톱처럼 움직이고 네, 네. 무안이랑 히샬리소 예. 그리고 팔리니아 수비형 미드필더의 그 위쪽으로 그레이랑 베리발. 그래서 워낙 경기가 지금 토트넘도 잘 안 풀리고 있기 때문에 프랭크 감독이 이거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느낌으로 또 변화를 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이런 변화를 주면서도 토트넘 정도 팬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 기대치가 있는 팀이라면 내용도 가져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지만 이 경기에서 썼던 3-5-2 전술의 완성도는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레이랑 베리발의 동선 겹치기도 하고 역할에 대한 이해가 서로 좀 안 된 느낌이었고요. 결과적으로 볼이 미드필더를 거쳐가지 않았고 그레이랑 베리발의 위치 선정도 아쉬웠지만 측면 자원이 그냥 혼자 덩그러니 남아서 왼쪽에 우도기, 오른쪽에 쿠두스 다 고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수비 전환 시에 여전히 높은 수비 라인에 대해서 어떻게 뒷공간 커버를 할지에 대해서 준비가 많이 미미하고요. 그냥 네. 반더벤 해조 느낌의 수비였습니다. 그리고 3-5-2 전술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역삼각형 미드필더들 압박을 할 때 수비 전환할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 역할 분배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더들 다 내려올 때 공격진이랑 미드필더진 간격이 너무 넓게 벌어지면서 결국 거기서 풀럼 선수들이 올라왔을 때 제어가 안 됐거든요. 초반부터 그게 흔들리니까 토트넘이 오히려 풀럼은 시스템이 더 안정돼 있는 팀인데 토트넘에 비교하면 거기에 대해서 잘 대응이 안 된 네. 그런 경기였는데 저는 이게 첫 번째 3-5-2 전술로 변화를 줬는데 너무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이쯤이면 이제 높은 수비 라인과 압박에 대해서 프랭크 감독도 좀 더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단순히 공격 전개, 좀 미드필더 활용 방식 이 부분에만 따질 것이 아니고 일단 실점을 줄여야 되거든요. 다음 경기가 뉴캐슬 원정인데 네네. 수비에서의 접근을 좀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좀 궁금함이 좀 생깁니다. 그 북런던 더비를 형이 봤습니다. 물론 너무 좀 그 경기가 원사이드하게 끝났기 때문에 토트넘의 이야기를 하기는 좀 애매한데 그 경기도 토트넘에서 굉장히 졸전이었어요. 봤을 때 문제점은 뭐라고 좀 느껴졌나요? 저는 프랭크 감독의 선택에 대해서 뭐 공격도 못하고 지기만 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평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만은 지금 토트넘의 멤버를 봤을 때 그런 축구를 안 하면 저는 더 박살날 거라고 더 박살난다. 네, 저는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 시즌 2라고 볼 수도 있어요. 더 조직적으로 해야 되고 더 답답한 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똥입니다. 이 선수들에게 뭘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히샬리송? 그리고 이제 들어온 콜로무아니? 그다음에 뭐 베리발? 베리발 공격? 어리고 06년생이야. 그다음에 뭐 오도베르? 뭐 공격진 지금 뭐 생각나는 공격진들 얘기했을 때 뭘 할 수 있는 공격수들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보여준 것도 없고. 그리고 중원도 팔리냐가 좀 끊어내는 거 말고는 볼을
앞으로 보내질 못해. 주원이 이제 우리가 비싼 선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런 아주 최정상급의 선수와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으나 라이스 카이세도 이런 선수들. 이런 선수들은 수비도 되고 앞쪽으로 볼 이동도 됩니다. 되죠. 운반도 되고 패스도 됩니다. 근데 팔리냐는 어쩌면 중원에서 그 이 선수의 어떤 능력을 봤을 때는 좀 비하하는 것 같지만 반쪽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 너무 특화되어 있는 선수란 말이죠. 이게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수비형 미드필더에 준하는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선수들이 그 역할을 이제 야 뒤는 내가 쓸어줄게, 앞에서는 네가 볼 좀 뿌려줘라고 했을 때 볼 뿌릴 선수가 있느냐?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이런 선수를 데리고 뭘 해야 되냐? 주저앉아야죠. 주저앉아가지고 좀 답답하지만 수비 위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수비 위주로, 물론 이제 북런던 더비는 수비 위주로 갔지만 평소 경기를 수비 위주로 가고 있지는 않잖아요. 좀 더 지금보다 수비를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그래서 필요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저는 프랭크 감독의 선택에 대해서 좀 빨리 명확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게 북런던 더비는 그랬고 근데 그런 다음에 만약 예를 들어 예전에 이번 시즌 초반에 아스톤 빌라, 이번 시즌 초반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보면 되게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경기를 면면히 따져보죠. 안 지고 무승부가 많았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는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토마스 프랭크의 토트넘은 너무 많이 져요. 이렇게 지고 이렇게 실점을 많이 하면 나중에 동력을 얻기가 힘듭니다. 계속 이게 지금 뒤에 얘기하겠지만 토마스 프랭크 감독에 대한 민심은 현지에서 굉장히 안 좋고 한국 팬들도 좋아하지 않게 됐고, 그리고 이 로메로가 결장했을 때 필드 위에서 반더벤이 대단히 흥분하는 모습. 이번에 경고받고 막 이러는 것도 위험해 보였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경기에서 이 포로가 비카리오한테 계속 팬들이 야유를 보내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좀 불만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끝나고 나갈 때도 조금 과격한 좀 경향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또 베리바는 그 와중에 막 박수치고 그러니까 둘 간에 약간의 좀 이런 모습도 있고, 그러면 이제 딱 생각 들죠. 아, 잘 돌아가는 직구석이다. 그래. 이 느낌이 드는 거야. 맞아. 지금 그런 상황이라. 이거 이번 시즌 몇 번째야? 네. 지난번에 반더벤 스펜스 지나갈 때도 왜 이래?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잖아. 그때도 홈이었잖아요. 네. 아니 이렇게 되면 게예랑 킨처럼 조인성, 심수창처럼 이거라도 해야 돼요. 상황이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 에버튼은 실제로 게랑 킨이 그래서 권투 글러브 같은 거 끼고 좀 이렇게 또 했대. 하면서도 서로 안아주고 잘 끝났어요. 그게 이제 라우타로랑 예전에 그 루크 콘테가 콘테랑 했던 것처럼. 네. 근데 지금의 토트넘의 모습은 단순히 경기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왜 이래? 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현지 팬들의 민심과 이런 것들이 야유 나오는 거나 좀 떠나는 거나 이런 게 되게 많이 안 좋아 보인다. 이 경기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풀럼과 썬더랜드 경기를 봤잖아요. 예. 1대0 경기였죠? 되게 뭐랄까, 그러니까 중상위권 팀을 만났을 때 풀럼의 어떤 그 모습을 봤을 때는 누군가를 쉽게 이길 수 있는 팀은 아닙니다. 전력이나 분위기를 봤을 때 풀럼이. 네. 근데 그 팀에게 이제 졌죠. 그지같이 하면서 졌잖아요. 풀럼 이번 시즌 원정 성적 완전 꼬랍이에요. 그래서 토트넘의 지금 현재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네. 풀럼이 뭔가 본인들과 비슷하거나 위의 팀들을 쉽게 잡아낼 수 있는 전력이라고 저는 판단되지 않아요. 근데 이런 팀에게 홈에서 졌다? 졌나? 욕먹어도 싸죠. 네. 토트넘 경기는 말이 안 됩니다. 네. 네. 일단 수비부터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비카리오도 택도 없다. 골키퍼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뭐 팬들 중에서는 불안해도 킨스키를 써라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겨울에 골키퍼를 새로 사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틀 뒤에 세인트 제임스 파크 원정을 가는 걸로 기억을 해요. 네, 맞아요. 수요일날 새벽입니다. 네. 뉴캐슬이 이번 시즌 리그에서 오락가락 하더라도 홈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팀입니다. 그리고 카라바오컵에선 이미 뉴캐슬이 잡았죠. 네. 네, 당시 토트넘을 잡았었기 그리고 때문에. 최근에 뉴캐슬 토트넘, 최근은 아니죠. 한 몇 년 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개 두드려 맞는 경기 많이 나오지 않았어? 그쵸. 그래서 오히려 뉴캐슬이 골 많이 넣고. 초반에 막 흠씬 두들겨 맞은 다음에 경기 내내 그렇게 끌려당겼었던 경기들이 기억이 나는 게 몇 개 있는데, 그쵸. 저는 토트넘 다음 주중 경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이거. 그래서 무조건 이거 수비 전술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 힘들어요. 힘들어요. 실점을 너무 쉽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 개개인의 문제보다도 수비 전술에 대해서 일단 한번 좀 정비를 다시 해야 된다. 그리고 미드필더는 결국은
볼 점유할 수 있는 구조의 미드필더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미드필더 선수 구성이. 왜냐하면 벤탄쿠르도 팔리냐도 다 옆에 볼 잘 다루는 선수가 파트너로 필요한 유형의 선수들인데 벤탄쿠르 잘할 때도 옆에서 그래도 빌더 풀어주는 선수가 있어야 좀 낫거든요. 근데 그 둘이 서로 볼 잘 다루는 선수를 필요로 하는데 그 둘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번에는 프랭크 감독이 전술 변화, 중원조합의 변화를 주면서 팔리냐 옆에 베리발이랑 그레리 배치했는데 확실히 아직 어린 선수인 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렇다고 파페사르를 쓸 건가요? 그건 또 안 돼요. 이 선수는 또 아직까지는 한계가 좀 보이는 그 볼 가지고 있을 때 한계가 좀 보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미드필더 구성에서 어설프게 볼 점유하고 전개하려는 시도를 하는 게 되려 독이 되는 걸 이 경기에서 봤다. 일단 지지 않는 거, 뒤가 좀 뚫려 있기 때문에 지지 않는 팀 컬러를 만드는 게 우선이다. 그거부터 시작하고 팀 분위기 좀 쇄신하고 볼 점유나 어떤 개선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미드필드 싸움에서 좀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 되려면 필연적으로 선수 보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경기를 프랭크가 잘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진 않아요. 맞아요. 이것 또한 변수라는 점은 좀 미리 주의를 깔고 가야 될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나머지 두 경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유도 이겼고요, 원정길에서. 그 다음에 리버풀도 원정길에서 이겼습니다. 두 팀 다 승리가 절실했고 조금 더 절실했던 걸 생각하면 저는 웨스트햄이랑 붙었었던 리버풀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맨유 수정공 원정에서 지도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겼고 이번 이 경기에서 이겼고요. 경기를 엄청나게 잘했느냐?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마다 득점이 딱딱 터지면서 사실 요로가 PK 내줬을 때만 해도 야 이대로 끝나겠다. 야 이건 완전 네? 이런 느낌이었지만 세피스 두 방으로 따닥 그리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도 복귀를 했다. 저는 맨유 팬들은 되게 즐겁다까진 몰라도 그래도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을 만한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 크리스탈 패레스의 에너지를 봤을 때는 이 경기는 맨유가 잡았어야 되는 경기였습니다. 처음에 실점을 해서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저는 따라가서 2대1로 역전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와중에 지르크지의 득점이 터졌다는 것은 맨유에게는 이제 앞쪽에 쓸 선수가 없는 가운데 좀 반가운 소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저는 여전히 이 맨유의 이 전술적인 어떤 그 선택에 대해서 기본으로 이제 플랜 A를 3백을 사용하면서 이제 그 계속 아무림 축구를 하는 거는 이해는 하나. 그죠? 이게 이제 위기에 빠졌을 때는 변화를 줘야 되는데 거기서 대응하는 능력이 굉장히 좀 부족하거든요. 11대 10에서도 그 전술이 그대로 유지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단한 것 같아요. 저 이 얘기 몇 번 하는데 아무리 대단한 것 같긴 해. 이 정도로 정말 굳은 심지를 가지고 밀고 나가는 건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3백에서 뭔가 본인들이 수세에 몰렸을 때 가장 공격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그냥 3백 중에 한 명 빼가지고 이제 앞쪽에 공격수를 좀 추가하는 건데 그런 쉬운 선택도 이렇게 안 하는 감독은 오랫동안 안 한 감독은 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뚝심으로 2대1로 이겼기 때문에 이 경기에 대해서는 뭐 대단하다. 그리고 맨유의 스피릿이 그래도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그 전체적인 전술적인 운영을 봤을 때는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너무 뒤쪽에 많이 남아 있어요. 이거 안 바뀔 것 같아. 그렇죠. 앞에 뭐 좋은 자원들이 좀 더 영입이 되면 우리가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 계속 이러니까. 네. 이 경기에서 아쉬웠던 건 특히 오른쪽 공격인데 네. 아마드 디알로랑 은베모가 10월 상승세를 이끌었던 주역들은 맞거든요. 근데 너무 둘의 컨디션에 오른쪽 공격이 좀 의존하는 느낌이에요. 좌우되죠. 그래서 이 경기 이들 나갑니다 곧. 네이션스컵. 그렇죠. 이게 또 문제인데. 네. 근데 그 오른쪽에 은베모 아마드 디알로가 A매치 갔다 온 이후로 A매치 기간 이후로 지금 에버튼전도 그렇고 이 경기도 그렇고 10월만큼의 폼이 아니었어요. 딱 그리고 둘이 갖고 있을 때 그냥 공 가진 선수 옆으로 오버래핑하는 느낌. 딱 그렇게 측면 넓은 공간에서만 두 선수가 터치하고 연계하는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결국 그 둘을 측면으로 몰아내는 상대팀들의 전술이 이제 서서히 좀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둘의 영향력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른쪽 공격은 그냥 그대로 죽고요. 왼쪽이 그래도 이번에 마운트가 나오면서 마운트가 내려와서 풀어주려고 하고 좀 지르크지도 왼쪽으로 빠지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당기고 그쪽으로 브루노가 진입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아마 그 부분을 아모린 감독이 이 경기의 패턴으로 선수들에게 왼쪽에서 좀 벌려주는 움직임, 그때 브루노가 뛰어드는 움직임, 쿠냐가 없기 때문에 선수들의 움직임을 그렇게 조정 지시를 해서 뭔가의 패턴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중원을 거친 패스가 안 나가다 보니까 브루노가 공간 열렸을 때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려고 해도 결국 패스가 나가는 과정을 보면
약간 중원 삭제 느낌이에요. 그런 한계가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공격 시에 보이기 때문에 전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 경기는 좀 아쉬웠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세트피스에 대한 집중력이 좋았고 지르크지 특히 마운트 참 킥 재간이 좋았죠. 네.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아마 컨퍼런스 리그를 병행하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후반전 되게 지쳐져 있는 것 같아. 에너지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 컨퍼런스 때와 이번 리그 경기 때 제가 알기로 한 3자리 정도만 변화가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초반에죠. 사르가 발목 쪽 다치면서 이스마일 사라가 은케티아로 바뀌었습니다. 역시 네. 은케티아는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르가 발목 다치고 뭐 그래도 경기를 좀 뛰긴 했지만 전반전 종료되기 전에 교체 아웃이 됐죠. 그리고 은케티아가 나왔는데 은케티아가 약간 트롤짓을 했어요. 네, 똥케티아였어요. 네, 그 기회 왔을 때 판단 아쉬웠던 거. 그리고 후반에 그 첫 번째 이 지르크지 골이 나왔던 프리킥도 은케티아 반칙에서 나왔거든요. 그 첫 골이 맞았을 겁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은케티아의 좀 뭔가 아쉬웠던 폼도 팰리스 입장에서도 독이 됐다. 근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일단 이긴 건 긍정적이나 여전히 전개 과정은 좀 아쉽다. 이렇게 봐야 될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글쎄요, 맨유가 다음 리그 경기가 주중 웨스트햄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금요일 날 새벽에 하죠. 네. 여기에서도 이기면 다시 분위기를 좀 탈 수 있는 거고 근데 경기력에 대한 어떤 전술적인 부분 이런 거는 막 드라마틱하게 나아지진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리산드로를 일단 기대해봐야죠. 돌아왔으니까. 자, 그 다음 웨스트햄 대 리버풀 0대2 승리. 포인트를 줄만한 것은 첫 번째 조고메즈의 오른쪽 사이드백 활용, 두 번째 살라 드디어 나오지 않았다, 세 번째 비르츠가 조금씩 올라오나, 네 번째 이삭의 득점. 요 정도가 포인트일 것 같은데 형철이 얘기를 좀 들어봐야죠. 일단 살라가 빠진 부분이 전 되게 크다고 보고요. 뭐 단적으로 후반전에 리버풀이 이제 리드를 지켜야 될 때 소보슬라이가 아래까지 내려와서 상대 저 길르르미 선수 드리블을 막는 장면이 있거든요. 살라가 있었다면 아마 그때 수비 커버를 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길르르미 쪽이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비고 거기서 웨스트햄이 따라잡는 골이 나오거나 공격이 더 유망하게 펼쳐지는 상황들이 나왔을 겁니다. 또 전반전부터 리버풀이 공격 전개를 할 때도 비르츠에게 왜 공간이 나왔을지, 소보슬라이가 오른쪽 윙자리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와서 미드필더처럼 포지셔닝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폭을 벌리고 있는 살라하고는 동선이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소보슬라이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중원의 숫자가 늘어나고 마가사나 아니면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같은 선수들이 특히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입장에서 나는 흐라벤베르를 압박하러 가야 되는데 뒤에 소보슬라이가 있네. 아래로 내려가야 될지 위로 올라가야 될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아래로 내려가서 소보슬라이를 막으면 당연히 흐라벤베르가 볼을 끌고 올라올 만한 여유가 생기고, 또 흐라벤베르를 압박하면 소보슬라이 쪽이 빕니다. 그럼 마가사가 나 저기 커버 가야 되나? 근데 나 비르츠 막아야 되는데 또 학포도 안으로 들어오네. 거기서 웨스트햄 선수들이 수비 상황에서 2지선자 3지선자가 너무 많이 놓였어요. 그래서 결국 수적 열세에 웨스트햄이 놓이고 비르츠에겐 공간이 나오니까 비르츠는 정말 편하게 뛸 수 있었고, 또 소보슬라이가 안으로 들어오니까 고메즈가 오버래핑할 만한 길도 오른쪽에 넓게 열렸죠. 그래서 살라가 빠진 게, 물론 나중에 살라가 선발로 들어와서 또 그 경기 잘하면 잘할지도 모르죠. 뭐 그건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살라가 돌아왔을 때 다시 리버풀의 문제점이, 이전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 경기 때 좋았던 면이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으로서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베스트라고 봤을 때 리버풀 팬들은 살라가 나오지 않고 조고메즈가 일단 사이드백으로 나오는 소보슬라이 오른쪽, 이거를 좀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가요? 저는 이 경기를 리그 1라운드로 간주했으면 좋겠어요. 아하. 네. 이전까지 프리시즌이라 볼 수 없지만 프리시즌 치고 너무 길게 했죠. 좀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슬롯이 너무 길게 끌고 간 느낌은 있거든요. 근데 일단 이 경기에서 승리를 했고 내용이 그간의 경기들 중 제일 좋았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리셋하고 이 경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라인업을 베이스로, 물론 주중 썬더랜드전 때는 아마 체력적인 이유로 살라가 나오긴 할 거예요. 썬더랜드 빡세거든요. 빡세죠. 뭐 그 경기는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주말 경기들, 결국 리그는 주말에 펼쳐지는 경기들이 대부분이니까 주말 경기 때 웬만하면 이 라인업으로 쭉 꾸려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맞고. 리버풀 좀 올라왔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좀 더 지켜봐야 되죠.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또 상대가 또 퇴장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기 때문에. 케타가 퇴장을 당했어요. 마지막에 그랬죠. 예, 2장. 네, 그래서 뭔가 최근의 경기로서는 아직까지는 신뢰할 수는 없다라는 건데, 계속 살라가 주요한 이슈로 좀 자리 잡고 있는데 전 살라를 이렇게 퐁당퐁당 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네.
아니면 좀 더 쉬게 하면서 한번 쓰던가. 그러다가 한번 딱 터트렸을 때 그때 쭉 쓰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는데. 살라와의 밀당. 예, 지금처럼 계속 이제 그러니까 어제는 쉬었지만 이번에 안 나왔지만 그러니까 매번 살라를 쓰면서 살라가 뭔가를 해줘야 됐다는 생각은 지워버렸으면 좋겠어요. 이삭이 득점한 거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그래서 리버풀에게 비보는 만약 비보라고 하는데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 이 경기 라인업에 대해서 슬롯이 사실 오늘 로테이션 돌린 거예요. 제 정예 멤버는 다들 아시죠? 이게 나오면 이제 진짜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기를 일단 바라고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판단을 할 때 이 경기의 멤버들이 정예 멤버였어야 한다. 그리고 그 라인업을 꼭 주말에 비중을 둬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뭐 제가 살라에 관해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마음 아픈 일입니다. 팀에서 근 10년을 헌신한 선수고 초 레전드죠. 당장 반년 전은 근데 사실 지난 시즌 후반기도 아쉬웠으니까 지난 시즌 이맘때는 정말 최고였어요. 미쳤어. 네. 말도 안 됐어요. 지난 시즌 요때 살라 1년 전에 살라. 리그를 정복하던 네. 선수였기 때문에 1년 만에 이런 상황에 놓인 게 사실 믿기지 않고 좀 어떻게 보면 현실을 부정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아픈 면은 있지만 팀이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판단을 잘 해야 된다. 근데 웨스트햄이 너무 못한 것도 있어요. 웨스트햄 생각보다 안 좋더라고. 이 경기는 아마 리버풀이 이런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누누도 대응을 못한 것 같고 대비가 안 된 것 같거든요. 아직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리버풀이 이 라인업대로 정말 살아난 게 맞는지도 좀 더 볼 필요는 있다. 저는 누누가 원래 하던 대로 조금 더 내려앉아서 약간 왜냐면 템백을 지금 요즘 리버풀이 못 깨요. 그죠. 그렇게 나와서 카운터를 좀 더 때려보는 게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비르츠도 좀 더 막았겠죠. 그쵸. 웨스트햄 입장에서. 비르츠한테 프리한 상황이 많이 나오더라고. 이게 그 에버튼한테 리버풀이 이겼던 경기가 올 시즌 경기력 중 베스트였거든요. 그때 흐라벤 약간 슈트해서 네. 그때도 모이스 감독의 에버튼이 경기가 그냥 압박을 좀 어설프게 했어요. 그래서 사이가 비면서 흐라벤베르 침투하고 그러면서 잘했던 경기였거든요. 이 경기도 사실 좀 비슷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만나는 팀들 뭐 썬더랜드 그리고 맨시티를 상대로 좋은 내용을 보여줬던 리즈도 사실 하프스페이스 수비에 약점이 좀 많은 팀이긴 한데 이 팀들에게 리버풀이 어떻게 할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그 4경기 중 2승하는 거. 그 공식은 아직 유효합니다. 이제 1승은 했거든요. 남은 2경기에서 1승을 꼭 해야 되고 뭐 캐러거나 인디카일라 등등이 주장하고 뭐 뭔가 보도에서 얘기하는 것도 일단 앞으로의 경기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썬더랜드전, 리즈전 결과까지 봐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네. 여전히 슬롯에게는 시험이 남아있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13라운드를 봤습니다. 12월의 일정이 말도 안 됩니다. 각 팀들이 많은 팀들은 막 12월 한 달 동안 8경기 이렇게 경기를 하더라고요. 선수를 거의 뭐 녹아나는데 이때 어떤 식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번 주는 주중 라운드 있고 주말에 라운드 있고 그 다음 주 또 참 세요. 계속 주중 주말 뭐 시즌 말미까지 시즌 말미란다. 올해 말까지 이런 일정들이 이어지니까 그때마다 저희가 또 컨텐츠로 팔로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히든 풋볼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